안녕하세요. 에듀윌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의 강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도 제24회차 물류관리사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화물운송론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 시험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 전의 회차들도 그렇고 해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문제 중에서 46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처음 나왔는데 실무에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맞추기는 쉽지 않은 그런 100점 방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문제가 더 있는데 53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컨테이너 부목 안전 운임,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랑 항공화물 조업 장비 관련된 문제 해서 한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았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강의만 잘 들으셨어도 풀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고득점을 좀 노렸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 이제 운송의 기초 이론입니다. 운송 관련된 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그게 한 17.5%,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 화물 자동차 운송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 20% 정도, 8문제 나왔고요. 다음 철도 운송이 3문제가 나와서 약 7.5%, 다음 항공 운송은 5문제 해서 약 12.5%고요. 해상 운송은 4문제 나와서 10%, 그리고 복합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나와서 2.5%, 그다음에 유닛로드 시스템 2문제 나와서 약 5% 정도, 이 정도의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물운송론이라는 시험은 1, 2, 3장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 24회차 문제도 그런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지요. 그래서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임 결정 이론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운임의 최고 한도는 화주의 운임 부담 능력이다. 그 다음에 최저 한도는 운송인의 운송 원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임 부담 능력이라는 건 화주가 운임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화주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최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인의 원가, 즉 생산비, 아무리 장사를 싸게 하고 싶어도 처음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이제 높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최소치는 원가, 최대치는 화주의 운임 부담 능력, 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운임이 결정된다라는 거라서 이것은 4번 절충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의 운임은 운임 부담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 2번에 있는 운임 부담력 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임은 운송인의 원가가 최대치가 된다. 운송인의 원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3번에 있는 생산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된다라는 게 4번의 절충설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책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었어요. 교재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되는구나 하면 절충이라는 표현을 골라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번 문제요. 화물자동차 운영 효율성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그래서 1번부터 쭉 보실까요? 영차율은 전체 운행 거리 중에 실제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비율이래요. 전체 거리 중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비율은 공차율이죠. 공차율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1번에서 말하는 영차율에 대한 설명이 되려면 운행 거리 중에서 실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비율이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네요. 2번 회전율은 차량이 일정한 시간 내에 화물을 운송한 횟수의 비율. 그렇고요. 3번 가동률은 운행한 일수의 비율.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화물을 운행한 일수의 비율이고, 4번 폭화율은 편도 운송 후에 기록할 때 화물 운송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폭화라는 게 갈 때도 운송하고 올 때도 운송한다. 그래서 갈 때도 영차, 올 때도 영차 상태로 운행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적재율은요, 차량의 적재 정량 대비 실제 화물을 얼마나 적재하고 운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네,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3번 화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1번부터 보시면 운송은 재화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격차 혹은 뭐 공간적 격차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를 해소한다. 맞고요. 그다음 2번 운송 방식에 따라서 재화의 흐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서 비용이나 재고 수준 등등등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뭐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에 3번 운송은 지역 간, 국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재화의 시장 가격 그리고 상품의 재고 수준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비싸지는 게 아니라 운임이 저렴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혹은 운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낮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 4번 운송은 분업을 촉진해서 국제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송이 발전하지 않으면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리 떨어지게 돼서 소비자가 직접 생산지까지 가야지만 그 물품을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운송의 장소적 효율, 창출 능력이죠. 다음 5번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즉 싼 데에서 비싼 곳으로 옮긴다라는 말이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대형 목재, 대형 파이프, H형 강 등의 장척 화물, 긴 화물이죠. 길이가 긴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화물 자동차는 무엇이냐 보시면 1번 모터 트럭, 그 다음 2번 세미 트레일러, 3번 폴, 4번 풀, 5번 더블 트레일러 되어 있는데요. 긴 화물, 장척 화물 운송용 트럭은 폴 트레일러죠. POLE, 폴이라는 것 자체가 막대, 장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가실까요? TMS, 운송 정보 시스템이죠.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1번 보시면 화물 운송 시 수반되는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잘 관리하고 여러 정보를 기초로 비용이 저렴한 경로와 수단을 제공한다. 네, 뭐 올바른 설명이 맞습니다. 그다음 2번 화물이 입고 들어와서 출고 나가기까지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한 시스템이다. 뭔가 운송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입고와 피킹, 재고 관리, 창고 공간 효율의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TMS가 아니라 창고 관리 시스템 WMS죠. WMS. 영어로는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예. Warehouse Management 시스템에서 WMS 창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2번이 옳지가 않네요. 그래서 나머지 3번에서 5번 쭉 살펴보시면 올바른 내용 잘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추기 쉽지 않은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수출을 위해서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 환적 컨테이너 및 공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환적은 이제 운송수단이 옮겨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공 컨테이너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죠. 빈 컨테이너. 근데 이 총중량 검증 같은 경우는 환적 및 공 컨테이너는 제외됩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용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만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2번 해상에서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도입된 것은 맞고 그다음에 뭐 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제대로 된 정보를 선장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차는 5%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중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인정.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화물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의 무게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운송수단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네. 기억, 트럭 운송은 도어투도어 운송 서비스, 문전 운송이죠. 문전 운송 서비스 가능하고 기동성이 높은 운송 방식이다. 네, 기억은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해상 운송은 물품의 파손, 분실, 사고 위험이 적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한 사고 확률이 높아요. 안전성이 좀 낮은 편이죠. 예,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라고 하려면 철도 운송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에 디귿 항공운송은 중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운송한다라고 하는데 중량이 영향을 받죠. 너무 많이 싣거나 무거운 화물을 싣게 되면 이륙을 못해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디귿은 아니고요. 리을 철도 운송은 트럭 운송에 비해서 중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그렇죠? 트럭이 단거리 위주로 좀 사용되고 그게 좀 더 유리하다면 철도는 중거리나 장거리 위주 운송이 맞죠. 그래서 기억이랑 리을 맞네요.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48번 문제요. 그래서 운임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화물의 파손,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운임도 비싸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비싼 운임을 받아야 그런 위험한 화물을 운송을 해주겠죠. 그다음 2번 적재 작업이 어렵고 적재성이 떨어질수록 운임은 높아진다. 그래서 어렵다는 건 좀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역시 비용이 운임이 올라가겠죠. 다음 3번 운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총 원가는 증가하고 운임이 높아진다. 당연히 멀리 갈수록 비싸지는 거겠죠. 네. 다음에 4번 화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적재 용기에 많이 적재할 수 있으며 운임은 높아진다가 아니라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 발생하니까 운임은 낮아진다, 저렴해진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요. 운송 방식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1번 수량이 적은 고가의 화물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적합하다. 고가의 경박 단소, 작고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화물이죠. 경박 단소 화물 같은 경우는 항공운송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 2번 장기 운송 시 가치가 하락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것 역시 항공운송이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3번 근거리 운송이나 중소량 화물의 경우는 도로 운송이 적합한 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량 화물을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이 적합하다. 그렇죠. 뭐 해상도 마찬가지고 대량의 장거리면 철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상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5번 전천후 운송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적합하다. 전천후 운송, 날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철도 운송이죠. 철도 운송이 날씨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전천후 운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죠. 전용 특장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용 특장차는 특정한 종류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인 거죠. 범용적인 게 아니라 특정 화물 전용으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 덤프 차량, 덤프 트럭이죠. 덤프 트럭은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을 운송하고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기에서 양하하는 차량이다. 그렇죠. 엔진을 통해서 모터를 통해서 적재함을 위로 올리죠. 경사로로. 그러면 실려있는 화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잘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 2번 분립체 수송차는 반도체 등을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이다. 분립체 같은 경우는 솔리드 벌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루죠. 가루 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곡식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화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 등을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은 무진동 트럭이라고 하죠. 무진동 트럭, 진동이 없는 상태로 화물을 운송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스펜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스프링 같은 이런 장치가 아주 고가의 장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충격이 있어도 이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품이나 굉장히 정밀한 장비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차량이 이런 무진동 트럭 되겠네요. 네, 3번 액체 수송차는 각종 액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탱크 형식의 적재함을 장착한 차량이랍니다. 다른 말로 탱크로리라고도 하죠. 액체화물,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액체화물들을 운송하는 전용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냉동차는 야채 등의 온도 관리가 필요한 화물 운송에 사용되더라.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 있어서 뭐 냉장이나 냉동 화물을 운송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 5번 레미콘 믹서 트럭은 적재함 위에 회전하는 드럼을 부착하고 드럼 속에 생 콘크리트를 뒤섞으면서 운송한다. 저 콘크리트랑 물이랑 집어넣고 이걸 회전시키면서 잘 섞여서 약간 걸쭉한 느낌의 이제 그런 반죽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런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2번 분리체 수송차가 아니라 무진동 트럭에 대한 설명이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이요. 화물 자동차의 중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공차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채우지 않은 상태의 화물 차량 중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차 중량이라고 하는 재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이나 여객은 실지 않았지만 뭐 연료, 냉각수, 윤활유 이런 것들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만 실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중량을 공차 중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의 설명은 채우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채운 상태의 중량이다 라고 말하면 옳게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되는데 여기는 채우지 않은 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다음 2번 최대 적재량은 화물 자동차 허용 최대 적재 상태의 중량 맞는 얘기고 3번 자동차 연결 총 중량은 화물이 최대 적재된 상태의 트레일러와 트랙터 무게를 합한 것이다. 그렇죠. 트레일러는 이제 뒤에서 끌려오는 차량을 말하는 거고 트랙터는 앞에서 트레일러를 끌어주는 차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최대 접지 압력은 화물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 도로 지면 접지부에 미치는 단위 면적당 중량이다. 네, 그렇죠. 바퀴가 도로에 부딪히는 그 부분을 따졌을 때 단위 면적당, 면적이라 하면 뭐 1제곱미터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위 면적당 중량이 얼마나 이렇게 눌리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차량의 총 중량은 차량 중량, 화물 적재량, 승차 중량을 모두 합한 중량이다. 네, 나머지 설명들은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이죠. 52번 화물 운송의 3대 구성 요소로 오른 것은 뭐 굉장히 쉬운 형태,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운송 방식 혹은 운송 수단, 모드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운송 방식, 운송 모드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죠. 링크, 운송 경로, 그 다음에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다. 운송 연결점, 노드 해서 모드, 링크, 노드 요 세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3번, 이 문제도 좀 특이한 처음 나오는 문제,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품목 안전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맞추기가 정말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번 덤프 컨테이너 경우에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가 아니고 25%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방사성 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 구간 운임에 100% 가산 적용되어 있는데 100%가 아니고 150%입니다. 150%. 숫자들을 다 바꿔놨어요. 다음 3번 위험물, 유독물, 유해 화학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 구간 운임의 25%가 아니고 30%를 적용을 합니다. 다음 4번 화약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운임의 150%가 아니라 100% 가산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탱크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니라면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그래서 5번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혹시 놓치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은 25%로 고쳐주셔야 돼요. 30이 아니라 25%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고 150%고요. 3번은 25%가 아니고 30%가 되겠고요. 4번은 150%가 아니라 100%가 되겠습니다. 5번은 30%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잘못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5번은 맞고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4번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할 때 발생되는 원가 항목 중에서 고정비 성격의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만 다 고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제일 대표적인 고정비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 니은 주차비. 주차는 많이 할수록 주차비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 개념이라서 포함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통신비. 통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요금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정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정비로 얘기하고 추가로 얼마가 더 발생한다. 뭐 많이 쓸수록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요금제가 있다면 좀 변동비와 고정비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정비에 속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고정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유류비도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 중에 하나죠. 기름을 많이 쓴다는 건 운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을 많이 할수록 기름 많이 쓸 거고 유류비 올라갈 거고 해서 얘는 변동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미음, 복리후생비, 이 비용도 고정비의 항목이죠. 그 다음에 비읍, 도로통행료, 이 친구는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모두 고른 것, 기억, 디귿, 미음 해서 2번 되겠네요. 2번. 다음에 55번 문제입니다. 도로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운송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닌 걸 고르라는 거죠. 1번 육해공을 연계한 도로운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네, 복합운송을 하게 된다면 단일운송보다는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맞고요. 다음 2번 철도운송, 연안운송, 항공운송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번과 유사한 방향의 보기인 것 같습니다. 맞고요. 다음 3번 운송업체 소형화, 독점화 등을 통해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일단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비용이 절감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형화가 아니고 대형화 시켜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독점화가 되면 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그 시장에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혼자 질주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독점화를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소형화를 대형화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독점화는 독점화 방지라고 해주셔야 올바른 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네요. 다음 4번 비현실적인 규제를 좀 탈피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영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네, 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는 좀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겠죠. 다음에 5번 도로시설의 확충 및 산업도로와 같은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교통체증 같은 게 많이 감소하겠죠. 길이 덜 막히면 빠르게 운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이런 느낌으로 운송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보기죠. 자, 56번 문제 보실까요? 화물자동차 운송의 단점이 아닌 것은 보시면 1번 대량 화물의 운송에 불리하다. 그죠? 소량 화물이나 중량 화물 정도의 운송에 적합한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 단가가 높다. 아무래도 대량 화물의 운송이 좀 힘드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좀 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당 비용은 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철도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수단을 바꾸자. 그래서 모달 시프트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죠. 다음 4번 화물의 중량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너무 무거운 화물들은
트럭에 실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 5번 배차의 탄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물 자동차 운송은 워낙에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대수도 많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죠. 원하는 시간대에 많은 다양한 종류의 화물차를 쓸 수 있다 해서 배차의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화차에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운송 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철도 운송 문제죠. 그래서 기차에다가 화차에다가 컨테이너만 실게 되면 컨테이너 온 플래카 해서 COF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차에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까지 적재한다 그러면 TOFC 방식이 되겠는데 컨테이너만 적재한다고 하니까 COFC 방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 캥거루 방식 같은 경우는 TOFC 방식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화차가 약간 이제 경사진 형태가 돼서 일반적인 TOFC보다는 이제 적재 높이가 살짝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진 방식인데 아무튼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건 아니고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TOFC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플렉시밴 방식 같은 경우는 COFC 방식의 일종이에요. COFC는 맞는데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기차를 위에서 한번 보면요. 여러 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철도, 기차의 진행 방향이라고 한다면 보통 도로는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트럭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렇게 후진을 해도 방향이 안 맞아서 컨테이너를 바로 적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기차 적재 칸에다가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이걸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부착을 해요. 그래서 이 화차의 방향을 회전시키는 거죠. 90도 회전을 시켜서 이 트럭의 방향과 맞춰줍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컨테이너를 집어넣고 다시 턴테이블 활용해서 원상태로 복귀를 해서 출발시키는 거죠. 이게 플렉시밴 방식이고요. COFC,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TOFC 아니고 리을 COFC는 맞죠. 그래서 니은이랑 리을 해서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컨테이너만 적재한다. COFC와 관련된 거 고르셔야 되고 플렉시밴은 COFC 방식의 일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58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방식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요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 정도만 봐주시면 손쉽게 맞추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야드 면적입니다. 야드 면적이란 건 이제 필요로 하는 야드의 면적이죠. 컨테이너 야드나 뭐 이런 장소를 그냥 보통 야드라고 줄여서 부르니까. 자, 근데 야드 면적 필요한 게 좁은 면적만 있으면 된대요. 큰 면적,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대요. 이 소리는 야드의 이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컨테이너를 높게 다단 적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가능성 끝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드 면적도 좁게 필요하고 또 자동화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은 트랜스테이너 방식 혹은 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트랜스테이너가 와야 되니까 3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중, 야드 면적 중, 그 다음에 자동화 가능성도 중간에 끼어 있는 친구겠죠. 얘는 스트래들 캐리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한 2에서 3단 정도 적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말한 트랜스테이너는 컨테이너를 한 4에서 5단까지도 적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드 면적이 이제 좁게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 정도는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 2에서 3단 적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야드 면적이 넓게 필요하대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다단으로 쌓을 수 없다. 효율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당 한 대의 어떤 샤시가 필요한 샤시 방식이 디귿에 들어가야 적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 가능성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직접 샤시, 트레일러 위에다가 적재를 해주면 이제 운전기사분이 운전해서 앞으로 차를 빼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샤시 방식 가장 효율성이 좀 낮은 방식이겠고요. 기억은 트랜스테이너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 니은의 스트래들 캐리어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뭐 국제물리론이나 보관하역론에서 충분히 많이 공부하셨을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5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 정박기간 관련된 문제랍니다. 정박기간, 네, 요거는 해상 운송에서 부정기선 운송, 특히나 용선 운송 계약 관련해서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기간을 약속을 해놓는 거죠. 이제 그게 정박기간이 될 텐데, 자, 그 정박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1번 정박기간은 Notice of Readiness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라고 합니다. 줄여서 NR이라고 하죠. NR이라는 서류 통지 후에 일정 기간 경과되면 개시한다라고 하고요. 맞고요. 그다음 2번 SHEX 이거는 이제 Sunday 일요일이죠. 그다음에 Holiday 공휴일 excluded라고 해서 정박 기간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박 기간 관련 용어입니다. 그래서 2번 설명 일요일과 공휴일을 정박 일수에 정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건이다. 예, 맞는 설명이에요. 다음 3번 WWD 이거는 Weather Working Days 해가지고 날씨가 좋은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날만 정박 기간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3번 WWD는 하역 가능한 기상 조건의 날짜만 정박 기간에 산입을 한다. 예,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CQD 이거는 Customary Quick Dispatch라고 해서 관습적 조기 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 방법과 하역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역을 하는 조건이다. 예, 맞는 설명인데요. 뭐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빨리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워낙에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썩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5번 Running Lay Days. 네, 계속 일이라고 하는 조건인데 불가항력을 제외한 하역 개시일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정박 기간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우천, 날씨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항구의 어떤 직원들이 파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불가항력 상황,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다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일단 시간이 가면 정박 기간에 모두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이 러닝 레이 데이스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불가항력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예요. 철도 운송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환경 친화적인 운송이다. 그래서 뭐 화물자동차 운송에서 철도 운송으로 모달 시프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2번 적재 중량당 용적이 작다. 그만큼 무겁게 또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계획적 운행이 가능하다. 정시성이 있다. 시간을 잘 지킨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4번 적기 배차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주로 여객을 많이 운송하고 여객이 운송되지 않는 뭐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 주로 화물 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기 배차가 용이하지 않다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 5번 다양한 운임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뭐 어떤 운송 방식이든 할인 제도는 다 있겠죠. 뭐 철도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용 그 드라이 컨테이너 있죠. 특수 컨테이너 말고 일반 컨테이너 사용하면 또 뭐 할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싫지 않은 비어 있는 공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또 할인을 해줘서 뭐 74%만 적용하고 그런 식의 제도들이 있죠. 그다음에 61번 문제예요. 선적 시에 양항을 복수로 산정하고 양항 도착 전에 최종 양항을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물건을 내릴 곳, 도착 항구를 한 곳이 아니라 뭐 두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4번에 양하항 선택 할증료이고요. 다른 말로 양육항 할증 선택료, 양육항 선택료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옵셔널 차지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을 내리는 항구를 옵션을 걸듯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골랐을 때 선사 입장에서는 이 선택한 그 두 가지 항구의 모든 어떤 장비를 다 예약을 해야 되고 사람도
거기에다가 배치를 시켜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곳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옵션을 걸게 되면 비용이 좀 더 발생합니다. 그게 양육항 할증료 혹은 양육항 선택료 혹은 옵셔널 차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62번 문제요. 용선 계약 시에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용선 계약이라고 하면 부정기선 운송이죠. 부정기선 운송. 그래서 정기적이지 않은 어떤 수요가 물품 운송 수요가 발생할 때 화주가 배 자체를 통째로 빌려버리는 용선 운송을 할 때 사용되는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묵시적 확약이라는 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명시적인 확약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런 관습상 상관습상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약속들을 이제 묵시적 확약이라고 하는데요. 1번 휴항의 내용 만약에 항구가 쉬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묵시적이 아니라 당연히 항구가 쉬면 운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휴항을 하게 되면 뭐 운임을 어떻게 된다, 뭐 선적 기간에는 혹은 정박 기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 이런 것들은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묵시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정해줘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신속한 항해 이행 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최대한 빨리 항해를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당한 이로 불가. 이로는 항로를 변경하는 거예요. 정해진 길로 웬만하면 가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이야 당연히 정해진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다음 위험물 적재하지 않는다. 미적재. 그렇죠. 위험물을 적재하면 일단 사전에 고지도 해줘야 되고 또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도 더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아무 말 안 하면 위험물은 적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항성 있는 선박 제공. 내항성은 다른 말로 감항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감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굳이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당연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묵시적 확약 맞고요. 1번은 묵시적 확약이 아니다 해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데요. 자, 그래서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크게 4가지 정도 얘기하죠. 처음은 헤이그 규칙, 그 다음이 헤이그 비스비, 그 다음이 함부르크, 그 다음이 로테르담 이렇게 되죠. 순서대로 한번 적자면 헤이그인데 보통 앞글자만 따서 해 라고 하고요. 다음은 헤이그 비스비인데 비라고 줄이고 함부르크 함, 그 다음에 로테르담 로 해서 보통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해, 비, 함, 로. 뒤쪽으로 갈수록 선사보다는 화주의 어떤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많이들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 면책이었던 항해 과실을 함부르크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네, 처음에 헤이그 규칙 때는 운송인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항해 과실이란 거 뭐 선장이나 선원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헤이그 규칙에서는 선사의 책임을 묻질 않았는데 갈수록 바뀌어 버린 거죠. 함부르크에서는 이 항해 과실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선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헤이그 규칙에서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지만 함부르크에서는 명확히 규정을 한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헤이그에서는 운송 책임의 구간이 from receipt to delivery,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인수부터 인도까지 화물을 인수했을 때부터 인도해줄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데 아니죠. 헤이그 규칙은 사실 양육부터 선적부터 양육까지, 그러니까 실었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항구에서 항구, 다른 표현으로 태클 투 태클 이라고 합니다. from tackle to tackle. 그래서 이게 앞뒤로 바뀌었네요.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 책임 구간이 from tackle to tackle. 그래서 적재부터 양하, 실었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에서는 물품을 화주로부터 인수, 받았을 때부터 수화인한테 전달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옳지 않네요.
다음 4번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한 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였는데 함부르크에서는 SDR, 스페셜 드라우닝 라이츠에서 특별 인출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화폐 단위라고 할까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그다음에 뭐 파운드 여러 나라의 화폐를 좀 합쳐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하나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SDR은 맞는데 835 SDR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한도액이 인상됐다. 근데 이거 1 SDR이 얼마다라고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 게 항상 이제 환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835 SDR 혹은 그냥 SDR이라는 개념이 추가돼서 이걸로 보상을 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헤이그에서는 선박의 화재가 선사 입장에서의 면책이었는데 불나도 선사는 책임 안 진다라는 거였는데 함부르크에서는 이제 면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불나면 선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63번까지 풀어보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64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